정부와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북한군이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까지 설치한 경계 실패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선거제도 아래서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불균형을 꼬집었습니다. 대안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의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가장 중시돼야 할 기림일 지정만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청 정문 앞에서 8일째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상복을 입고 노숙농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8월 11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네, 지난 4일이었죠.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경고했는데, 그러나 북한군이 남쪽 비무장지대까지 수백 미터를 제지없이 내려와서 지뢰까지 설치하고 가는 동안 우리나라 군대는 무엇을 했냐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이 사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북한군의 지뢰 매설로 이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도 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규탄을 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불법으로 침범해 지뢰를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정전협정과 불가침 협의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비무장지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 대응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뜻으로 읽힙니다. 이로써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여야 역시 한 목소리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규탄했는데요.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가 안위와 민족의 화해, 통일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반민족 범죄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남 도발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처벌로 민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 당국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과 방어 태세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대응을 주문합니다. 대북 심리전 재개 등으로는 자칫 남북 관계를 대결의 장으로 몰아갈 뿐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은 북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방어 태세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잘 알지만 우리 군은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군의 이 지뢰 매설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우리 군이 사전에 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440여 미터나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다는 점입니다. 아군 추진철책 통문까지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건데요. 추진철책이라는 것은 비무장지대 안의 GP, 즉 휴전선 감시초소와 연결된 철책으로 수색 작업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뜻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경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군이 사용한 쥐레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사용된 원가 10,000원 정도에 불과한 목참쥐레였습니다. 고가의 첨단 감시 장비가 경계에 실패했음에도 군은 자신의 책임보다 북한의 도발이 나쁘다는 투의 입장을 밝혀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어제 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 우리 작전 병력의 이동로에 목함쥐레를 매설해 살상을 기도한 군사 도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비무장지대 경계작전 태세를 재점검하고 확인된 미흡 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는 했지만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김광진 새정치연합의원은 북한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북한군이 우리 측 수색로에 쥐레를 매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갈 동안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라고 비판했습니다. 군 당국은 또한 대외비 자료를 공개하는 등 언론을 상대로 이례적인 설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1953년 정전 이후 최초로 사건 현장인 비무장지대 추진철책을 언론에 공개했고 어제는 목함쥐레 2차 폭발 당시 상황을 담은 열상 감시 장비 TOD 동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물론 촬영 각도와 시간 등은 삭제된 자료였지만 그동안 북한군이 감시 장비의 해상도를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대외비였던 영상을 일반에 공개한 겁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죠. 그 국회가 뭔가 요청한 그 마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야가 아직도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를 인구수에 맞게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여야 간 실질적 협상은 시작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른바 빅딜을 통해 합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보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오늘 오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문만 채택됐을 뿐 선거제와 관련된 추가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하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되는 방안인 것이다. 사표를 없애고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대표기관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제1원칙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원칙과 목표에 부합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각 정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내일 선거구 획정 기준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당 지지 43%, 의석 점유 53%.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서 얻은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오전에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운용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뉴스K 김병수 감독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연구하고 해온 윤원일 선생님을 불러서 모시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43%의
지지를 새누리당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160석으로 53%가 넘습니다. 43%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 53%의 의석을 가지고 일당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로 또 호남 지역에서도 한 전체적으로 한 30%의 지지를 받은 또 우리 새정치연합의 의석도 또 그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지금의 선거 제도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여당과 제1야당이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 건 확실합니다. 민의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선거는 유권자들의 표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제도라야 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저희들은 제안을 오늘 하게 된 겁니다. 녹색당이라고 아주 어떤 여성, 캐리라는 한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말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생태계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독일이 이 핵에 의존한 에너지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독일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마치고 올 때 이 캐리가 이끄는 이 조그마한 NGO가 정당화하고 의회에서 50석을 얻고 외교부 장관이 정부에 참여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와 같은 새로운 사회의,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정치 제도권에 반영이 되었냐 하면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입법을 할 수 있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독일의 정당식 명부제도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NGO가 녹색당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기민당과 그리고 또한 사민당이라는 양대 정당 사이에 자민당이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별로 계획적인 정당은 못 됐는데, 이 녹색당이 들어가서 의회에 들어가서 독일을 생태국가로, 독일을 핵이 없는, 핵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일은 핵에너지를 완전히 폐기하는 나라로, 그리고 또 통일을, 그리고 또 EU를, 국제사회를 이끄는 정말 모범적인 이런 나라로 발전시켰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건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10년 이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등선거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 왔습니다. 1인 1표의 등가성, 또는 지역선거에서도 등가성이 있어야 되지만 국민이 투표한 표가 가능한 한 사표를 적게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평등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국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선관위가 안을 냈습니다.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선관위가 제시한 건. 재헌국회 당시에는 10만 명 기준으로 한 분의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제도죠. 또 유럽의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도 대체로 평균 한 10만 명 정도의 한 분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 국회의원은 500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5천만 인구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많다, 예산이 많다, 세비가 많다, 국가 예산의 0.07%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99.99%가 넘는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이 정부 독재, 청와대 독재, 이 새누리당 독재, 이거를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 대표들이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진출해야 된다.
오늘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법안을 촉구한 건데 나라 곳곳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시돼야 할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문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쓰신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가 못하겠어.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1년 후인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김할머니의 진술이 있었던 날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했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8월 14일 9개국 16개 도시에서 제1회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열렸고 나아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2일 경남도의회는 기림일 지정과 피해자 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년 만에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에 대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 시설임을 명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도 앞장서는 일을 정부 여당은 외면한 채 일본의 과거사 왜곡 시도에 힘만 실어준 셈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존자는 238명 중 이제 47명입니다.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기다리다 191명의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흐른 세월만 70년입니다. 정부 여당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서울 동작구청 정문 앞에는 8일째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상복을 입고 노숙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당 3동에 사는, 아니 살았던 세입자들인데 지난 2010년부터 사당동 재건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들 세입자들에게 공사 지연을 명목으로 1인당 현재 2억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해당 구청이나 재건축을 주도한 조합 측은 법의 의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당 3동에 사는 세탁소 하는 상가 주민입니다. 그 집 가게에서만 31년을 했습니다. 세탁소로. 근데 올해 거기서 살기는 4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그건 5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 보상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기고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상인인데 바다 권리금도 전혀 없고 또 수십 년을 쌓는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상인 고객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어디 가서 다시 내가 차린다 해도 1년은 너무 고생을 해야 하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가게를 얻는다 해도
권리금이 따라 있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탁소는. 지금 웬만한 사람은 다 쫓겨나고 포기한 사람은 하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은 보통 다 20년, 30년들을 하는 사람들만 상인 8명에다가 주거 1명이 끼어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먹고 살 길도 없이 내보낸다는 거는 정말 이건 악법이죠. 대책을 세워놓고 내보내야죠. 손해배상이라 해가지고 2억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거기에 뭐 손해 끼친 것도 없는데 2억 100이란 거를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좀 세워줘야 우리가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대책도 없이 하루아침에 내보내니까 우리는 대책이 없어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물산이나 조합이나 구청은 없는 서민들을 길거리를 내몰지 말고 어느 쪽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앞으로 이런 세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서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요, 제일? 너무 없는 서민들을 정말 강제집행해서 하루아침에 내보낸다는 거, 길거리로 내보낸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금 OECD에서도 이런 한국에서 이렇게 강제집행해서 내보낸다는 거는 우리 한국뿐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잘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한 데는 이건 아니다. 없는 서민들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보낸 건 아니다. 지기는 수백억의 이익을 보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내보낸 건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갑니다. 가게는요? 가게는 지금 온 물건을 다 지금 강제집행해서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해갖고 남양주 거기다가 지금 실어다가 갖다 놨습니다. 저기 강제집행 하는 데서 조합 측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매체가. 벌어 먹고 살 길도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려서 막여냈고. 그겁니다. 위원장님 몸 챙기시고요.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 TV.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곳곳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한글사랑 특별 전시가 열리는데 장부경 PD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속에서 한글을 지키고 알리고자 노력했던 선조들의 모습과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유산들을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896년에 창간한 독립신문입니다. 한글 전용으로 민중을 위해 알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신문의 중요성을 일반에 널리 알려 그 후에 여러 민간 신문이 창간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구한 말에 창간돼 국채보상운동의 중심 역할을 한 대한매일신보입니다. 1904년에 창간된 일간신문으로 고종과 민족진영 애국지사들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전 검열에서 우리 의병을 비도 혹은 폭도로 표현하도록 강요당했으나 한결같이 사실 그대로 의병운동을 보도했습니다. 일제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당시 일본의 언론 탄압 속에서도 대중을 계몽하고 항일 사상을 고취시키는 등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돼 1911년경 쓴 것으로 조선 광문회에서 국어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인 애국계몽 수단으로 편찬하려 했던 말모의 원고입니다.
하지만 말모이가 사전으로 출판되지는 못했고 그 원고의 일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말모이는 고유어와 외래어, 전문어를 포함한 언어 사전의 성격을 지녀 우리의 힘으로 편찬을 시도한 국어 사전의 효시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조선어학회가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작성한 원고입니다. 1942년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 인물을 검거해 재판에 회부한 조선어학회 사건의 증거물로 일본 경찰에 압수됐다가 1945년에 발견됐습니다. 한글학회는 이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조선말 큰사전 2권을 간행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보존하고자 했던 국어학자들의 염원과 얼이 녹아있는 자료입니다. 1932년 5월 1일에 창간된 한글은 조선어학회 기관지로 학술 잡지입니다. 1942년 많은 회원이 검거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잡지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글은 일제하에 나온 여러 잡지 중에서 민족을 지킨 잡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新たな談話の内容については、先の大戦への反省、戦後の平和国家としての歩み、今後、日本としてアジア太平洋地域や世界のためにさらにどのような貢献を果たしていくべきか。おそらく侵略という言葉を使いつつ、しかしそこでは、セットで、お詫びということが素直な形で出てくるとは思えないんですよね。これ安倍さんにとっては実は大きなチャンスであると。何かというと、大きなその、いわゆるその歴史認識問題、それから謝罪の問題というものに終止符を打つ、唯一おそらくその絶好の政治的環境が整っているっていうのは安倍さんなんですね。今負けを認めてしまった場合、日本と中国っていうその近くの国で日本の立ち位置が絶対下がってしまうと思うので、だから認めるとしても立ち位置を下げないような伝え方が思想には求め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積極的平和主義っていうので、そのあたりで、ちょっと強めな発言はする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やはりちょっと中国、韓国の方々の思い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うので、そこには配慮してほしいなと思ってます。아베 총리는 이번 70주년 성명을 통해서 일본이 크게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이 일본에도 미래가 있고 밝은 장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베 총리가 무라마 다마에 반하는 그런 전쟁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전쟁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就是给中国人民造成了很大的心理阴影，然后对我们的创伤很大。然后希望是以真实的情况，然后来
事实，给以后的后代，然后以真相。他如果要是反省，那说明他很就是正视历史，但是，他现在不做道歉，说明他还没有认识到这方面。劝他不要执迷不悟吧，那样。오늘 14일 금요일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날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고 정부에서 긴급하게 지정한 임시 공휴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점 하나는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조아라 기자가 보도한 대로 8월 14일은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기림 예정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애국과 안보를 강조하면서 거리 곳곳에 태극기를 무리하게 달고 있습니다. 저도 전봇대 하나에 태극기가 6개까지 달린 것을 봤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태극기만 단다고 애국심이 생깁니까? 광복 70주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게 진짜 애국하는 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도 최선 다하겠습니다.